정석 인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작은 지혜들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항상 빌려주는 쪽이 됩니다. 친구가 급하다고 했을 때, 동생이 어렵다고 했을 때, 또는 오랜 지인이 잠깐만이라고 말했을 때,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하는 순간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돈을 건넸고, 시간이 지났고,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바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빌려간 사람은 이미 잊었는데, 빌려준 사람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제야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돌려달라는 말을 꺼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잊어야 할까, 매일 같은 고민이 반복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느새 비슷한 상황이 여러 번 찾아왔고, 그때마다 나는 또 빌려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돈은 쌓여갔고, 관계는 오히려 어색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걸까? 왜 나는 늘 참는 쪽이 되는 걸까?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히 운이 나쁘거나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는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려주는 사람에게도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관계 의존형 소비 태도라는 이름으로 설명되는 이 패턴은 돈 문제를 넘어서 인간관계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구조를 차근차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왜 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왜 나는 언제나 참는 쪽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잃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조금은 마음이 정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조금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첫 번째 장, 왜 항상 내가 빌려주는 사람이 되는가? 6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김없이 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동창회에서 누군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먼 친척까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돌려받지 못한 돈이 쌓였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먼저 말을 꺼내기도 어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런 역할을 맡게 되는 걸까?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사회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탁을 반복하는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한 번 부탁을 들어준 사람은 다시 부탁을 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미 한 번 거절하지 않은 사람이 다시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판단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빌려주는 사람 자신도 이 패턴을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한 번 빌려주고 나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친구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 정의가 반복되면서 거절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거절하면 내가 나를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관계 의존형 심리의 시작점입니다. 나를 정의하는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어야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다시 빌려주고 또다시 참습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은 필요에서 시작되지만 필요만으로 유지되지는 않는다고.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룰 때 지속됩니다. 하지만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면 그것은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의존 구조가 됩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돈을 내놓지만 정작 관계는 그 행위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항상 빌려주는 사람이 된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소중함이 당신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관계는 당신을 지켜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장, 받아야 할 말을 끝내 꺼내지 못하는 사람의 내면. 어느 여성은 20년 지기 친구에게 꽤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는 급하게 필요하다며 눈물까지 보였고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돈을 건넸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지만 친구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말해야지 하지만 막상 친구와 통화를 하면 다른 이야기만 나누고 끊었습니다. 돌려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친구는 여행을 다녀왔고 새 옷을 샀으며 외식 사진을 자주 올렸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속이 쓰렸지만 여전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관계가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차라리 돈을 포기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회피형 대응 패턴이라고 설명합니다. 갈등을 피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덜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패턴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관계가 끊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아예 갈등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자기 가치에 대한 문제와 연결됩니다. 관계 의존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면 나는 인색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면 나는 까다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참습니다. 참으면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착각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을 꺼내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음으로써 관계는 이미 변질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속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친구의 소비 패턴을 지켜보며 서운함을 느낍니다. 이런 감정이 쌓이면 결국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관계는 이미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에게 좋은 것을 바라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좋은 것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며 서로에게 정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정이 성립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정직하지 못한 관계는 이미 진정한 우정이 아닙니다. 당신이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관계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진짜 관계는 불편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오히려 더 깊어진다는 것을요. 말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요. 세 번째 장, 이런 성향의 사람이 반복해서 만나게 되는 관계의 유형한 남성은 지난 10년간 3명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3명 모두 처음에는 급하다고 했고 곧 갚겠다고 약속했으며 결국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3명 모두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 걸까? 사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관계 의존형 성향을 가진 사람은 특정한 유형의 사람을 반복해서 만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관계적 선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심리 패턴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거나 끌어들입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빌려가는 사람을 만나고 참는 사람은 요구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일정한 신호를 보냅니다. 거절하지 않는다는 신호, 불편해도 참는다는 신호, 관계를 위해서라면 양보한다는 신호를 말입니다. 이런 신호는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관계 의존형 성향을 가진 사람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을 편안하게 느낍니다. 분명하게 거절하는 사람, 자기 기준이 확실한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요구를 해올 때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거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경계가 약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 결과 비슷한 문제가 반복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패턴은 세대를 거쳐 전달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관계 의존형 성향을 보였다면 자녀도 비슷한 패턴을 학습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그것이 정상적인 관계 방식이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산다고. 그 선택은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반영합니다. 당신이 계속 같은 유형의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선택 패턴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어떤 패턴이 그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을 끌어들였다면 당신은 또한 그 패턴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장, 돈 문제가 관계 문제로 바뀌는 순간과 그 이후 한 여성은 조카에게 학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조카는 졸업하면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졸업 후 조카는 취업을 했고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명절에 조카를 만났습니다. 조카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고 새로 산 시계를 자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은 처음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이 바뀝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이고 관계를 가볍게 여긴다는 신호이며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태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관계적 신뢰의 붕괴라고 설명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돈을 건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 신뢰를 저버리면 돈 이상의 것이 깨집니다. 관계의 기반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돌려받지 못한 돈은 금액 이상의 상처를 남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빌려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마 어려운 일이 있겠지. 아마 잊었을 거야. 아마 곧 연락이 올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는 실망으로 바뀝니다. 실망은 다시 분노로 바뀌고 분노는 결국 체념으로 변합니다. 이 감정의 여정을 거치는 동안 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금전 거래가 개입된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보다 훨씬 취약합니다. 돈은 명확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매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면 100만 원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관계의 다른 모든 부분도 의심스러워집니다. 저 사람이 돈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다른 약속은 지킬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정말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걸까? 고대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맺어진 관계는 물질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고. 진정한 관계는 물질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돈은 그 관계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은 단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돈보다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상처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소중하게 여긴 관계가 상대방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더 이상 돈을 돌려받으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5번째 장, 관계를 깨지 않으면서 기준을 세우는 황금 첫 문장. 5가지 많은 사람들이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잘못 말하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시작하는 첫 문장이 적절하다면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시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벌써 약속한 날짜가 지난 지 꽤 됐는데 혹시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에게 비난보다는 확인의 느낌을 줍니다. 당신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을 점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방식은 상대방이 변명할 여지를 주면서도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2번째 방식은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 형편이 생각보다 빠듯해져서 혹시 말씀드렸던 그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필요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당신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상대방에게 행동할 기회를 줍니다. 세 번째 방식은 감정보다 사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날짜가 이번 주였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말하면 감정적인 부담 없이 구체적인 내용을 꺼낼 수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반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번째 방식은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쯤 괜찮으실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실지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상대방을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기대를 설정합니다. 당신은 기다릴 의향이 있지만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을 부드럽게 전달합니다. 다섯 번째 방식은 관계의 중요성을 먼저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가 이런 일로 불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암시합니다. 이 다섯 가지 방식의 공통점은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실을 확인하고 당신의 상황을 공유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을 대할 때 목적으로 대하지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단순히 돈을 갚아야 하는 수단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관계 속의 한 사람으로 존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 자신도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황금 첫 문장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이런 문장을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은 시도했다는 사실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이 관계가 지켜야 할 관계인지 정리해야 할 관계인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장, 관계를 더 약하게 만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첫 문장. 세 가지. 어떤 문장들은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해도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듭니다. 이런 문장들은 겉으로는 정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몰아붙이거나 관계 자체를 위협합니다. 여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들추는 방식입니다. 제가 힘들 때 도와드렸는데 이번에는 제 차례 아닌가요? 이런 식의 말은 은혜를 갚으라는 압박으로 들립니다. 당신이 과거에 도와준 것은 그때의 선택이었고 그것을 지금 빚처럼 요구하면 관계는 거래로 전락합니다. 상대방은 빚진 기분을 느끼고 오히려 관계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제때 갚던데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것은 수치심을 유발하고 수치심은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거나 아예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위협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주까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은 법적 조치나 다른 강경한 수단을 암시합니다. 물론 당신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꺼내는 순간 관계는 이미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친구가 아니라 채권자로 보게 되고
관계는 완전히 끝납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의 공통점은 상대방을 모퉁이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몰린다고 느끼면 싸우거나 도망칩니다. 돈 문제에서 도망치는 것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돈도 잃고 관계도 잃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낄 때 가장 비합리적으로 행동합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만들면 상대방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하거나 위협하는 방식은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더 낮춥니다. 또 다른 연구는 관계의 파괴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관계가 끝날 때는 보통 한쪽이 다른 쪽을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은혜를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것은 모두 상대방을 적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회복 불가능해집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순간의 광기라고. 당신이 돈을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그대로 말로 표현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과거를 들추거나 비교하거나 위협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피해자의 위치에 놓고 상대방에게 힘을 쥐어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7번째 장, 존중받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과 관계의 기준.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따뜻한 사람이고 똑같이 친구를 소중히 여기지만 돈 문제로 관계가 망가지는 일을 겪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의 한계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잃어도 괜찮은 금액 이상은 빌려주지 않습니다. 만약 친구가 그 이상을 요구하면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다른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인색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당신의 경제적 안정이 흔들리면 당신은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빌려주기 전에 이미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건네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돈이 돌아오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가? 만약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애초에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배신감을 덜 느낍니다. 이미 그 가능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약속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매하게 두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갚을 것인지, 만약 그 날짜에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정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함을 주는 것입니다. 애매한 상황이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돈과 관계를 분리하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관계가 좋다고 해서 돈 문제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돈은 돈의 영역에서 다루고 관계는 관계의 영역에서 다룹니다. 이 둘을 섞으면 둘 다 망가집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거절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들은 친구의 부탁을 거절해도 관계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당신의 거절을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애초에 진짜 친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들을 경계가 명확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당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디부터는 갈 수 없는지를 표시하는 선입니다. 경계가 명확한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성숙한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만 듣게 된다고. 당신이 당신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면 당신은 타인의 필요에만 반응하게 됩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자기 상실입니다. 진정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냉정하거나 계산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명확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명확함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8번째 장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관계를 어떻게 다시 바라봐야 하는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비슷한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었고 매번 당신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빌려주는 사람, 참는 사람,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돈을 갚지 않는가가 아니라 왜 나는 계속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은 단순히 운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관계 패턴에 일정한 구조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복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비록 그 패턴이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 머뭅니다. 이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먼저 패턴을 인식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거절하지 못하는지, 어떤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약해지는지, 어떤 관계에서 경계가 무너지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것을 기록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난 몇 년간 돈을 빌려준 상황들을 떠올리고 그때마다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적어봅니다. 기록하다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거절하면 관계가 끝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나만 도와줄 수 있다는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런 감정과 생각들이 당신을 계속 같은 선택으로 이끌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관계를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똑같이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당신에게 힘을 주지만 어떤 관계는 당신에게서 힘을 빼앗아갑니다. 당신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관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계들은 정말 지켜야 할 관계였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지키려고 애쓰는 동안 상대방은 이미 떠나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관계를 재평가한다는 것은 냉정하게 판단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관계는 계절처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끝납니다.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당신만 다칩니다. 관계를 놓아준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연구자들은 건강한 관계의 특징을 조사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한쪽이 다른 쪽의 경계를 무시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솔직함을 허용합니다. 불편한 말을 꺼낼 수 없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의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라고.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입니다. 관계를 다르게 보는 눈, 당신 자신을 다르게 보는 눈입니다. 같은 상황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이제 당신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존중하는가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패턴을 깬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실수할 것이고 때때로 다시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당신이 조금씩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어떤 사람들은 계속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지, 그 뒤에 있는 관계 의존형 심리와 소비 태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대하는 방식의 문제였고,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당신이 항상 빌려주는 사람이 된 것은 당신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지키려는 노력이 너무 커서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균형을 찾을 때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나 자신을 잃으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한쪽의 희생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경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험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 진짜 친구인지, 어떤 관계를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배움은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만큼 소중합니다. 어떤 관계는 끝나야 합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그 선택이 두려울 수 있지만 그것은 성숙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관계만 남기면 됩니다. 다음에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당신은 조금 더 침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고 잠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거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혼란과 불편함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오래된 패턴이 깨지고 새로운 방식이 자리 잡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사는 자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계속 변합니다. 어떤 관계는 끝나고 어떤 관계는 새로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변화 속에서 당신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으로 남아있을 때 진짜 관계가 찾아옵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며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언제나 두렵지만 그 끝에는 더 나은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정석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보다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